120-1입니다. 이것만 넣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설명이 필요합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DMI 11번째 시간입니다. 왜 볼린저 밴드와 함께 봐야 하느냐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약간 사죄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제가 너무 심하게 바람을 잡아놓은 게 아닌가.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그냥 원리에 입각한 내용이긴 한데 제가 너무 심하게 여러분들의 기대 심리를 자극해 놓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가 댓글을 몇 개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몇몇 분들이 너무 기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 볼린저 밴드와 함께 보는 거는 사실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당연한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크게 뭐가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다.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데가 여기밖에 없다. 윤둥이 TV밖에 없다. 왜? 다른 데서는, 그 원리를 따져보지 않고 그냥,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채널은 그렇지 않죠. 계산식을 다 뜯어봐서 거기서 이제 원리를 찾고 그리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문제점까지 발견해서 여러분들께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한 만큼 엄청난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이긴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볼린저 밴드와 함께 봐야 되는가? 바로 들어가 보죠. 자, 같은 지표의 더 큰 기간값을 가진 버전과 함께 보는 것이 합리적이긴 한데 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피리어드, 그러니까, 기간값, 이 기간값을 가지는 지표의 이 장점과, 그 다음에 한계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추세의 전환점, 그러니까 추세가 이렇게 돌아나가고 할 때에 요 전환점, 이 포인트를 이제 잡아내려면 기간값을 꼭 가져야 한다. 하지만 그러니까 장점인 거죠. 기간값이 가지는 장점, 이 전환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그 기간에 맞는 파동만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한계점으로 남는다. 기억나시죠? 말 나온 김에 가볍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M 파동이 있다고 제가 가정을 해봅시다. 상승 파동도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파동도 이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모습의 시장 참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파동 무조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조정을 거치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한 사람,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어느 정도 이제 일정 부분 금액이 올라가면, 그 시세가 올라가면, 그러면 나는 이 정도에서 만족한다. 만족하기 때문에 요만큼 먹었으니까 이게 몇 퍼센트는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단타를 치시는 분들,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난 만족했으니까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일정한 매도의 힘이 가해진다. 어떤 자리에서. 근데 그런 이제 매도의 힘이 이렇게 일정한 매도의 힘이 많아지면 그건 뭐다? 이제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게 되는 거죠. 매도의 힘이 강해진다는 말은 여기서 파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파는 사람이, 여기서 사는 사람보다, 매수하는 사람보다 매도하는 사람의 물량이 더 크면 그건 뭡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격이 이렇게 이게 하락 파동으로 갈지 조정으로 끝낼지는 아직은 여기서는 모르지만 여튼간에 이제 추세가 꺾여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주식을 이 장기적으로 이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렇게 단기간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 매도, 그런 반발 공급으로 인해서, 아니면은 단기 세력의 어떤 이익 실현으로 인해서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하지만 이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좋은 이슈도 엄청나게 많고, 그다음에 내 기업의 내재적 가치도 높고, 그래서 더 크게 상승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주식을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그런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많거나, 또는 이제 여기서 빠져나갔던 단기 투자자들이 이 정도 가격이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제는 여기는 고평가였지만 이제 여기는 저평가야. 이제 단기 투자자들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쪽에서 또 매수의 힘이 이제 매도의 힘보다 더 크게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게 되니까, 그러면은 가격이 다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죠. 와우, 당근. 여튼, 조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게 상승 파동에도 그런데, 이제, 이 조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 안에서도, 이제,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각자의 상황에 맞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수많은 거래들이 이제 집산되면서, 이제 시세의 움직임이 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서도 폭발과 응축과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근데 어떤 지표의 기간값이 요만큼 이렇게 작다면, 그러면 이 아주 작은 반등, 그러니까 시장의 움직임으로 표현을 해보면, 대세 파동은 하락 파동입니다. 그죠? 요렇게 내려오니까 대세 파동은 하락 파동인데, 근데 여기서 급격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세력들의 이제 어떤 먹고 빠지는 움직임, 그런 형태의 시장 움직임도 이 기간값이 짧기 때문에 요쯤에서 상승 추세, 이게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라고 판단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기간값이 이제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한계점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같은 지표의 더 큰 기간값,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14일짜리면 14일짜리 말고 이제 더 큰 기간 120일짜리, 120일, 요런 이제 120일짜리 어떤 큰 기간값을 가진 그런 같은 지표의 버전, 그것과 함께 보는 게 제가 합리적이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같은 지표의 더 큰 기간값을 가진 버전과 함께 보는 것이 합리적이긴 하지만, 이 DMI, 이 친구는 제가 뭐라고 봐야 된다 그랬죠? 이 볼린저 밴드랑 함께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왜?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데, 더 큰 기간값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MI가 지금 내가 14일짜리를 보고 있으면 DMI 120일짜리를 보면 되지. 왜 볼린저 밴드와 뜬금없이 갑자기 볼린저 밴드와 함께 봐야 되느냐? 바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같은 지표의 더 큰 기간값, 그러니까 120일짜리 DMI와 14일짜리 DMI를 같이 분석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합리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오늘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당근 거릴 겁니다. 제가 뭐 하나 살 게 있는데, 우리 회사에 중고로 무언가를 하나 살 게 있는데, 그거 키워드를 제가 등록을 해놓으니까, 그 글자가 이제 들어간 이제 뭔가를 누군가가 올리면은 계속 당근 이렇게 소리가 날 거예요.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는 급하게 사야 되기 때문에. 자, 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문제점. 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가. 그러니까, 14일짜리 DMI를 보고 있어요, 제가. 근데, 이 짧은 기간값을 가지는 이 지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큰 기간값의 DMI를 보게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그게 이해하기 편하니까.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렇게 상승하는 파동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속에서 작은 파동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겠죠. 그죠? 이렇게 상승을 할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큰 파동 안에는 그거를 이루는 또 작은 파동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작은 파동이 움직이고 있다. 근데 만약에 지표값이 작다면, 그러면 요런 반등들, 요런 반등들을 전부 다 상승 추세로 인식하게 된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도 이렇게 작은 조정들,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이런 조정들, 이 조정들도 하락 추세로 인식하게 된다. 이런 포인트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게 단점이라고. 그러면 기간값이 크면 어떤 단점이 발생을 하느냐. 자, 나는 여기서 사고 싶고 여기서 팔고 싶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고 싶고 여기서 팔고 싶고 여기서 사고 싶고 여기서 팔고 싶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고 싶은데 기간값이 너무 커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했다. 그럼 이 상승이 죄송합니다. 상승이 만들어내는 이 계산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만큼 상승했으니까 요 상승이 만들어낸 어떤 계산값이 있는데, 이 계산값이 이 수식에 들어가야 되죠. 120일짜리라면 이 120일 동안에 어떤 계산값, 이 수식을 통해서 나온 어떤 계산값에 요만큼의 계산값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근데 기존 값이 120일짜리란 말이에요. 이건 오늘 하루짜리고. 그럼 기존의 120일짜리가 이미 계산식에 포함이 다 돼 있으니까 이게 너무 기존 값이 커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얘가 반영되는 게 너무 미미하다는 거죠. 반영되는 비율이 너무 적게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이렇게 엄청나게 느리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추세의 변화를 이 디테일하게 반영을 감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이제 요런 이제 문제점이 있으면 이게 어떤 식으로 차트에 나타나는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요거는 이제 120일짜리 DMI입니다. 120일짜리의 긴 기간을 가진 버전의 DMI고, 밑에 있는 이 친구는 14일짜리 기본 DMI입니다. 자, 우리는 이 14일짜리의 작은 기간값을 가진 이 DMI만 보게 되면 이 조그마한 파동만 이제 잡아낸다는 우리가 한계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기간값을 가진 이 DMI와 함께 비교하면서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차트를 보니까 여기 지금 이 포인트에서 자, 120일짜리의 DMI와 14일짜리의 DMI가 모두 이 플러스 D가 마이너스 D를 상방 교차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게 120일짜리 플러스 D가 계속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갔고, 120일짜리 마이너스 D가 위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교차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120일짜리 기간의 기간으로 보는 이제 파동이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처음에. 자, 그런데 14일짜리도 상승으로 돌아섰다.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매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뒤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상승했어요. 그럼 뭡니까? 이 응축을 폭발했구나. 여기 매물대를 돌파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안 들어갈 것 같습니까? 다 들어갑니다. 저는 안 들어가지만 여러분들은 다 들어가요. 왜? 120일짜리도 상승 추세로 당근 120일짜리도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14일짜리도 상승 추세로 돌아섰으니까 큰 파동도 상승인데 그 안에서 작은 파동도 상승이니까 요 자리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매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죠? 여기 뒤쪽도 한번 볼게요. 120일짜리가 DMI가 폭을 이렇게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줄여나가고 있다가 자, 이 부분부터 다시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죠? 120일짜리 DMI가 폭을 줄여나가다가 폭이 다시 넓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14일짜리, 자, 요 날이라면, 만약에 이 날이라면, 요 뒤에가 없다면, 이 날이라면, 자, 플러스 D가 마이너스 D를 상방교차를 했다는 겁니다. 14일짜리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120일짜리 이 장기 추세가 폭이 줄어들었다가 플러스 D와 마이너스 D의 폭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넓어지니까 그러니까 파동이 응축을 끝내고 여기서 폭발하는구나. 왜? 폭이 다시 넓어지니까. 그죠? 고가를 돌파해가는 움직임은 커지고 저가를 이탈해가는 움직임은 이건 작아지니까 이건 커지고 이건 작아지니까 이런 모습이 나올 거 아니에요. 폭이 넓어지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장기 추세도 응축을 끝내고 상방으로 돌아가는구나. 상승 추세로 가는구나. 근데 단기도 플러스 D가 마이너스 D를 상방 교체했으니까 여기는 뭐다? 매수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뒤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내려간 요게 만약에 없다고 여러분들 오늘 당연히 여기라면 여러분들 여기에 매수할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제 장담하는데 한 7, 80%는 요 자리나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고 싶어 미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큰 추세가 응축을 끝내고 상방으로 돌아가는데 작은 추세가 뭐다?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120일짜리 DMI와 14일짜리 DMI를 같이 보게 되면. 그런데 결과는 또 만족스럽지 못했죠. 그죠? 자, 우리는 14일짜리 이 단기, 이 14일짜리 기간 값을 가진, 이 피리어드 값을 가진 이 DMI가 작은 파동밖에 못 보니까 큰 파동이 돌아나가는 그 모습에서 작은 파동이 이렇게 돌아나가는 이 자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큰 지표, 그러니까 같은 지표의 큰 버전, 큰 기간 값을 가진 버전과 함께 보는 게 유리하다, 합리적이다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차트를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큰 기간값을 가지는 지표가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상승 추세를 나타냈잖아요. 여기서 상승 추세를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작은 기간값을 가지는 지표가 반등을 했는데 이렇게 반등 표시를 했는데 그럼 큰 상승 추세가 이렇게 돌아나가는 요런 응축하고 돌아나가는 여기서 작은 추세의 가속화 추세의 가속화로 해석함이 마땅한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추세 응축 상쇄 때문에 모든 지표는 거짓이기, 이제 비추세 응축 상쇄 때문에 모든 지표가 거짓이다. 요것 때문입니다. 이 모든 지표는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비추세 응축 상쇄 때문에. 요것 때문에 모든 지표가 거짓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차트 공부를 아무리 해도 차트가 이게 안 맞아. 여러분들이 막 기술적 분석 차트 공부 막 열심히 하고 윤둥이 TV를 막 열심히 보는데 친구가 야, 그 차트 한 개도 안 맞더라. 뭘 차트 공부를 하노? 그냥 뉴스 보고 재료 보고 때리는 거지. 뭔 차트 분석 한 개도 안 맞다더라.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차트 공부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고 뭐 분석을 해가지고 뭐 들어갔는데 맨날 실패해. 차트가 안 맞아.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지표는 사실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배우는 모든 지표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지표들이 사실상 거짓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뭐 때문에? 비추세 응축 상쇄 때문에.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추세는 상승 추세가 있고요. 하락 추세가 있고 뭐가 있다? 비추세가 있다. 응축 상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비추세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움직임은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 밑으로 내려가는 움직임, 옆으로 가는 움직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추세는 상승 폭발, 그러니까 상승 추세, 폭발, 하락 추세, 하락 폭발, 그 다음에 횡보는 비추세인데 여기는 응축도 포함되고 상쇄도 포함됩니다. 요게 분명히 있습니다. 움직임은 이게 있는데 추세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모든 지표는 상승과 하락만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모든 지표는 상승과 하락만 봐요. 비추세를 안 본다. 그러니까 모든 지표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표 공부해도 다 틀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공부해 온 바로는 이 DMI는 요거는 방향지표입니다. 그렇죠? 방향지표. 사실 DMI는 이 플러스 D와 이 마이너스 D가 있죠. 플러스 D와 마이너스 D를 통해서 플러스 D는 뭐다? 고가를 갱신해서 올라가는 그 폭값, 그죠? 그 폭값이 계산값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위로 가는 움직임이죠. 마이너스 D가 커진다는 거는 아래로 가는 움직임이 커질 때, 그때 마이너스 D가 올라가죠. 그래서 DMI는 플러스 D와 마이너스 D 이 두 선밖에 없으니까, 뭐 ADX는 일단 제껴두고, ADX는 어차피 이거 폭값이니까. 그러니까 요 두 선밖에 없기 때문에 상승의 움직임과 하락의 움직임만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DMI는 그냥 플러스 D와 마이너스 D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상승과 하락만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 지표이긴 한데 제가 계산식을 뜯어 보니까 결국은 움직임은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횡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추세는 상승폭발, 하락폭발, 그 다음에 횡보, 비추세, 응축, 상쇄가 있는데 이 모든 움직임의 총량은 1일 거 아니에요. 응? 간단하지. 1이지. 근데 위로 가는 움직임과 밑으로 가는 움직임이 요만큼 있으면 1 빼기 요만큼을 하면 나머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뭐다? 횡보 비추세일 거 아닙니까? 움직임의 총량은 1인데 위로 올라가 1에서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값 빼고 밑으로 내려가는 움직임값 빼면 그럼 옆으로 가는 움직임값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1 빼기 얘네 둘을 하면은 요 횡보하는 움직임이 값으로 나온다고요. 그죠? 그걸 제가 뭐라 그랬다? 융디라 그랬다고요.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제가. 횡보하는 움직임. 즉, 비추세를 나타낸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지표는 사실은 상승과 하락만 나타내는데, DMI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기 전까지는 플러스 D와 마이너스 D만 있으니까 상승과 하락만 나타내는 줄 알았는데, 제가 여기다가 융디가 있다고 1 빼기 얘네를 해서 융디를 제가 찾아냈잖아요. 그러니까, DMI는 다른 지표랑 다르게 비추세를 본다, 횡보를 본다 이 말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거의 대부분의 지표들은 그 수식을 통해서 진짜 상승과 하락만 나타내요. 이동평균선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21선이 이렇게 있어. 21선이. 시세가 21선 위에 있으면 그럼 뭡니까? 지난 20일의 어떤 시장 흐름 중에서 오늘의 가격이 더 위에 있으니까 뭐다? 상승 중인 거죠. 21선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 지난 20일간의 어떤 그 시장 흐름을 보면 지금 상승 중인 겁니다. 그죠? 자, 21선 이렇게 있는데 자, 시세가 이 밑에 있어요. 그럼 뭡니까? 20일의 시장 흐름 중에서 오늘의 가격이 더 아래에 있으니까 하락 중이다. 그죠? 그럼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결국에 시세가 이 위에 있느냐 이 밑에 있느냐 이거죠. 그럼 뭡니까? 상승과 하락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이동평균선에 종가가 이렇게 붙으면은 그러면은 뭐 비추세다? 이동평균선에 종가가 정확하게 이게 붙는 게 뭐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연결됩니까? 아니죠. 한 호가만 올라가도 이동평균선 위에 있고 한 호가만 내려가도 이동평균선 밑에 있게 되잖아요. 횡보, 비추세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동평균선. 일목균형표도 사실 그 철학을 보면 이 혼조세라는 개념이 있어요. 철학에서는 혼조세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비추세를 나타내지만 사실상 지표만 따지고 보면 비추세를 나타내는 위치가 없죠. 일목균형표도. 반값선이 위냐 아래냐잖아요. 그죠? 이거 이해하시죠 이거? 보조지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보조지표들도. 뭐 OBV 뭡니까 OBV? 이 전일보다 가격이 올라갔냐 내려갔냐 거기 거래량 더 하는 거잖아요. 상승이냐 하락이냐만 보는 거예요. RSI도 마찬가지고 스타캐스틱도 마찬가지고 MACD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상승과 하락만 봐요. 전부 다 반등이나 반락 아니면 상승과 하락 그 위와 아래만 보고 있다니까. 모든 지표들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지표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은
모든 상황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왜? 대부분의 지표들은 상승과 하락만 보기 때문에, 그런 하락만 보는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상승 폭발과 하락 폭발에서 그 지표를 적용하면 참이 됩니다. 근데 횡보, 비추세에서 이 지표를 활용을 하면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비추세 응축 상세 때문에 모든 지표는 그 비추세 응축 상세 국면에서 사용할 때 거짓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상승 폭발에서는 RSI고 뭐 스타캐스트이고 MACD고 막 다 OBV고 막 겁나 잘 맞습니다. 하락 폭발에서도 겁나 잘 맞습니다. 근데 시장의 대부분은 상승 폭발이 아니라 하락 폭발이 아니라 시장의 대부분은 횡보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식 보면 이렇게 상승해가지고 오이 내가 사면 뭡니까? 응축하다. 오이씨. 여러분들 여기 사면은 샀는데 안 올라가. 그래서 계속 들고 있다가 쭉 떨어지죠. 시장 요만큼의 기간 뭐 예를 들어 7일이다. 요만큼의 기간 요 응축은 더 길어 씨. 뭐 한 8일에서 막 10일 정도 돼. 요렇게 요거 3일이죠. 3일. 막 3일 만에 급락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막 8일, 10일 정도 돼. 시장의 대부분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폭발과 응축은 이게 높이 올라가니까 되게 긴 기간 동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기간은 짧아요. 이게 추세의 그러니까 시장의 대부분은 거의 비추세 국면에 있는 게 맞습니다. 거의 뭐 시세의 뭐 한 80%? 70%는 사실상 비추세에 있어요. 제가 그 증명해 보일게요. 근데 이제 시장의 흐름은 거의 70%, 60에서 80%, 제가 봤을 때는 한 60에서 80%는 거의 비추세 안에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은, 움직임은. 근데, 그러면 나머지 이 20에서 40%에서만 이 보조지표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20에서 40 중에서 상승으로 가는 거는 10에서 20, 10에서 20%, 하락으로 가는 것도 10에서 20%겠죠. 그러면 전체 내가 이 100이라는 기간 중에 겨우 100일이라는 기간 중에 겨우 10일에서 20일 정도만 내가 상승으로 가는 이 보조지표를 활용을 해서 거기서만 이 지표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100일의 모든 기간 동안에 이 상승과 하락만 나타내는 이 지표를 다 적용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뭡니까? 이 100일 중에 10일에서 20일 정도만 맞고 나머지 80에서 90일은 다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몇 안 되는 지표가 바로 이 비추세, 요거를 잡아낸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DMI다. 왜? 융디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융디는 뭐다? 횡보하려는 움직임. 우리가 융디를 알고 있기 때문에 DMI는 비추세를 잡아낸다는 겁니다. DMI는 사실 상승과 하락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비추세도 나타낸다. 이래서 얘랑 얘를 빼면 되지. 그럼 얘가 나오니까. 그럼 이 비추세, 융디가 올라간다는 말은 뭡니까? 이 비추세의 움직임이 커진다. 그죠? 융디가 내려온다는 말은 뭡니까? 그러면은 비추세의 움직임이 작아진다. 이 비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어디 허접한 유튜브들 거기서 DMI를 공부한다면 이 비추세를 보는 방법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융둥이TV에서 DMI를 공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융디의 존재를 알게 된 거죠. 계산식을 뜯어보니까 이 플러스 D와 마이너스 D 이 두 개의 선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움직임의 총량인 1에서 이 두 가지 움직임을 빼면 당연히 비추세가 될 거기 때문에 DMI에 숨겨져 있지만 분명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 융디, 이게 바로 비추세 응축 상세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쓰는 DMI는 14일짜리로 짧은 파동만 보게 되니까 더 큰 파동을 확인해서 그 속에서 14일짜리 DMI의 세부 움직임이 요렇게 되는 거, 요거를 내가 찾아내려고 했는데 다른 지표들은 비추세나 응축 또는 상세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다 꼬여버리는 거지. 그리고
또 같은 DMI의 긴 기간값을 해보니까 뭐다? 뭔가 아까 차트를 확인해 보니까 뭔가 잘 안 맞는 정확하게 디테일을 찾아내지 못하는 당근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완전 꼬이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분명히 우리가 비추세, 응축, 상쇄, 폭발 이런 거를 보는 지표를 우리가 과거에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볼린저 밴드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자, 볼린저 밴드는 비추세, 응축, 상쇄를 본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술적 분석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 볼린저 밴드입니다. 자,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폭발을 하게 되면 그러면 표준 편차인 이 시그마가 커지면서 밴드 폭이 이렇게 커지겠죠. 가격이 이렇게 폭발하면 밴드 폭이 이렇게 커질 거 아닙니까? 그죠? 표준 편차가 커지니까. 이거는 상승일 때도 밴드 폭이 이렇게 커질 거고 하락일 때도 밴드 폭이 이렇게 커질 겁니다. 그죠? 요렇게 커지겠죠. 자, 위로 상승 폭발하면 시그마가 커지고 아래로 폭발해도 시그마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볼린저 밴드를 보고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넓어지면 이건 상승 폭발이구나. 이 가격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또 똑같이 넓어지는데 가격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건 하락 폭발이고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볼린저 밴드는 비추세, 응축, 상쇄도 보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도 아주 직관적으로. 뭡니까? 자, 시세가 비추세다. 즉 이렇게 하고 있다. 응축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추세가 없으니까 횡보성 시세의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그죠? 추세가 없으니까. 비추세라면, 응축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이 표준 편차 값이 작아지게 됩니다. 맞잖아요. 변동폭이 줄어드니까, 변동성이 작아지니까 시그마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밴드폭이 이렇게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발을 했어. 근데 비추세야, 응축을 했어. 그럼 여기서는 밴드가 이렇게 넓어졌다가 여기서부터 좁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응축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밴드폭이 줄어드는 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순간에 이거를 이제 밴드윗으로 우리 배웠죠? 밴드윗으로 보면은 명확하게 나오죠. 꺾여서 내려오니까. 밴드윗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120일짜리 이렇게 꺾여서 내려온다. 그럼 뭡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요 다음부터는 폭이 좁아지고 있다는 거니까. 폭이 좁아지고 있다는 건 뭐다? 비추세의 시작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지난 볼린저 밴드 강의를 통해서 이 시세는 이 정상적인 그 상태와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상태로 나눌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정상적인 상태는 얘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상태. 즉 비추세. 이 비추세가 정상적인 상태라고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 시세의 대부분은 비추세니까 60에서 80%가 비추세니까. 어떤 기업이 있는데 기업의 어떤 가치가 어떻게 하루 만에 30% 올라갑니까? 이건 비정상적인 거죠.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한 달 만에 몇백 퍼센트가 올라가요. 이건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기업은 그 내재적 가치가 있고 그 내재적 가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안아야 돼요. 원래 않는 건 아니고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추세가 원래는 정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이 한쪽으로 엄청 커지는, 위로 폭발하거나 밑으로 폭발하거나 이런 상태가 바로 뭐다?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는 비추세고 비정상적인 상태는 추세라는 겁니다. 이게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볼린저 밴드 할 때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만 투자를 한다.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찾아내는 일에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시세가 이 플러스 1시그마나 이 마이너스 1시그마 요거를 이탈하면 그거는 비정상적인 상태다. 기억나시죠? 제가 정규 분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물론 이제 시세가 정규 분포는 아니지만 비정규 분포지만 하지만 여튼간에 이제 그 표준 편차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뮤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1시그마고 여기 마이너스 1시그마인데 그러면은
요 안에 있어야 시세가 정상인데 이 벗어나가지고 여기로 계속 가버리면은 비정상이다. 여기로 계속 가는 것도 비정상이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플러스 1시그마가 있고 마이너스 1시그마가 있는데 시세가 요 안에 있을 때는 정상이다. 왜? 응축이니까. 근데 얘를 돌파해서 나가버리면, 얘를 이탈해서 나가버리면 여기부터는 비정상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비정상적인 상태에서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만 투자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제 진입을 해야 된다. 여기가 비정상적인 상태의 시작이다.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세가 이 플러스 1시그마나 마이너스 1시그마를 돌파하거나 이탈하면 폭발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 시세가 비정상이 됐으니까. 비정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폭발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요 안에 있는 거는 뭡니까? 정상적인 상태인 거죠. 뮤 값에 가까우니까. 확률 변수 X가 그 정규 분포, 그 안에서 그 표준 편차 안에서, 그 정규 분포 안에서 이 평균 값에 가까우니까. 요 안에 있다는 말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니까 폭발로 갈 확률보다 비추세로 갈 확률이 높은 상태인 거죠. 이 안에서는. 하지만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을 넘어가는 순간에 그때는 폭발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죠? 자,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를 우리가 다시 상기한 상태에서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 똑같은 차트인데 제가 여기다가 볼린저 밴드 120일짜리에다가 플러스 1시그마와 마이너스 1시그마만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 1, 120-1입니다. 이것만 넣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설명이 필요합니까? 자, 시그마를 벗어난 이 영역. 여기가 비정상적인 폭발의 영역. 시그마 안으로 들어오면 뭡니까? 표준 편차가 당연히 작아지잖아. 왜? 정상적인 영역, 뮤 값으로 들어오니까, 가격이. 그죠? 그러니까 밴드가 축소되면서, 여기는 비추세나 응축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탈해서 나가면 여기부터가 뭐다? 또 폭발의 시작.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폭발과 응축 구간을 그 어떤 지표보다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뭐다? 볼린저 밴드다. 여러분들이 융둥이 TV를 안 만났으면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쓰고 있을 거 아닙니까? 20-2를 쓰면서 상단에서는 매도, 하단에서는 매수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써보세요. 다 개박살나지. 볼린저 밴드는 계산식을 뜯어보면 그게 아니거든. 정규 분포를 이해를 하면 볼린저 밴드는 그딴 식으로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20-2 안에 뭐 90 뭐 몇 퍼센트 들어갔는데 다 개구라예요. 응? 기억 안 나시면 볼린저 밴드 다시 돌아가세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볼린저 밴드가. 자, 그래서 더 큰 기간의 이 DMI로 잡아내지 못한 것을 볼린저 밴드가 잡아냈다는 겁니다. 응? 자, 120일짜리 DMI는 플러스 D가 마이너스 D를 상방 교차했지만 사실은 120일짜리로 보는 진짜 파동에서는 그 당시에 뭐다? 플러스 1시그마와 마이너스 1시그마 사이, 즉 뮤 값에 붙어있던 비추세 국면이었다 이 말입니다. 비추세 국면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상승으로의 폭발의 시작이 아니고 내가 DMI의 긴 기간과 DMI 짧은 기간을 같이 두 개를 같이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보니까 여기가 폭발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볼린저 밴드의 시그마 표준 편차를 확인을 해보니 여기는 뭐다? 비추세 국면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응축으로 가지. 그죠? 여기도 이 응축을 끝내고 폭발의 시작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 요게 뭐다? 폭발의 시작이 아니라 그냥 플러스 1시그마, 이 마이너스 1시그마 사이에서 그냥 움직이고 있는 어떤 비추세의 영역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DMI를 써야 되는 구간은 어디다? 바로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기도. 여기는 하락으로 베팅해야지. 근데 하락으로 베팅해야 되는데 다시 이게 안으로 들어왔으면 뭐다? 여기는 손절.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매도를 쳤다.
매도에 베팅을 했다. 근데 들어오면 여기는 손절을 해야지. 그죠? 차트 100%는 없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겁니다. 대응을. 물론 여기서 이제 매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숏에 베팅을 할 수가 있고, 여기는 롱에 베팅을 하고, 여기는 숏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다시 들어갔으니까 손절을 해야지. 차트 100% 없다는 거예요. 여튼 그래서 여기만 우리가 이 진입을 해야 되는 국면이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볼린저 밴드가 없었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르지. 여기가 응축 구간이, 여기가 폭발인지, 여기가 폭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 120짜리 시그마 1을 넣어 보니까 그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DMI 11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제가 여러분들께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그 모든 분들께 제가 정말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와 댓글을 달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가 하나도 감사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잘 자요.